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더 혹독했어요. 낮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져야 했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운 일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눈 뜨면 아내 얼굴부터 생각했었어요. 가끔 면회를 오거나 휴가를 나갈 때면 떨어지기 싫어서 더 발버둥 쳤죠. 사람을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느낌이었죠. 그 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나와 같을 거라고 참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이제 4일만 있으면 제대니까 며칠만 기다려, 자기야.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신혼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 그치? 말년 휴가를 나오고 복귀 전날 저희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몇 명을 낳을까? 막창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에 또 어떤 장사를 해볼까? 여행은 어디로 갈까? 등등 서로 원하는 걸 하나씩 얘기하며 행복한 상상을 했죠. 제가 바라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자신도 있었고요. 저를 보면 해맑게 웃어주는 얼굴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제대하는 날 깨진 유리컵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제대를 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제대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올 줄 알았거든요. 약속을 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제대 소식을 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오고 도무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게로 전화를 걸어봤죠.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오늘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싶어서 급하게 집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밥을 챙겨 먹을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집으로 갔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머니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 투성이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고 결국 경보음이 울리는 지경까지 됐어요. 경비실에서 사람이 왔더군요.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이라뇨? 여기 제 집인데. 자기 집이라면서 도어락 경보는 왜 울리게 해요? 제 대답에 이상한 걸 느낀 경비 아저씨는 곧장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고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이 어제 아침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집은 매매를 하고요.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관리실로 뛰어가 전입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팔았다는 것을요. 믿을 수 없어서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전까지 꺼져 있다고 안내되던 전화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로 바뀌어 있었고 모든 게 고의로 저질러진 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내 통장, 내 집, 내 가게까지 모조리 다 잃고 말았어요. 집에 두고 간 제 인감 도장이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더군요. 누굴 탓할 것도 없이 다 제 탓이었어요. 결혼했다고 마치 그 여자도 나와 같다고 믿어버린 제 순진함이 저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죠. 저는 제대한 기쁨을 채 느낄 새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있을 곳도 없어서 본가로 들어가 한동안 그 여자를 찾으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먼저 그 여자의 엄마를 찾아갔어요. 홀어머니라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죠.
마침 집 앞에서 만났는데 막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급하게 잡고 인사를 했어요. 장모님! 아, 어서 오게. 미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어요? 응? 미라? 미라 집에 있겠지. 왜 여기서 찾나? 저는 장모님께, 아니, 그 여자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말을 잘 못하고 제 눈치를 계속 보더군요. 그러더니 곧 뭔가 결심을 하고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실은 미라 내 딸 아니야. 딸이 아니라는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라, 내가 옛날에 일하면서 알게 된 앤데 걔 부모 없어. 결혼해야 한다고 엄마인 척 한 번만 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됐어. 아는 지인에게 엄마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나 싶은 생각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결혼 전 소개를 받았던 친구들도 다 찾아가 봤지만 누구 하나 그 여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같이 일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정도의 가벼운 사이들이었고 당연히 그 여자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인데 멍청하게 의심 한번 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조리 갖고 도망가라고 밥상을 차려준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저는 모든 걸 놔버리고 방에서 꼼짝도 않고 술로 지냈어요. 가족들은 뒤늦게 상황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사람을 당장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인감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도 순진하게 당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 따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너무 의미를 두고 모든 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더 괴로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 줄 아시기에 화병이 나셔서 자리를 펴고 누우셨고 아버지도 심란하신지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한마디로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나쁜 생각들을 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오는 그 여자를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하고 덩달아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온종일 핸드폰에 검색하면서 보낸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죽는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마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여자로 인한 배신감, 좌절감들은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너무 괴로워서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져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부터 없이 시작한 몸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몽땅 날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실체도 없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6개월 내내 끌어안고 있던 술병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새벽에 운동도 시작했어요. 몸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운동이었죠. 밥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겼어요.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자 많이 기뻐하시더군요. 돈을 다 잃어 속은 상했지만 제가 모든 걸 놓을까봐 늘 노심초사하셨다면서 그까짓 돈이랑 여자 세상에 널렸다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죽는 걸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걱정해줄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누나도
저에게 큰 힘을 줬죠. 이걸로 가게 다시 시작해봐. 이거 뭐야? 내 적금 통장. 누나는 5년 동안 아끼며 모은 적금 통장을 망설임 없이 내줬습니다. 저는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누나는 그런 저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나 엄마 아빠 모실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은 동생인 네가 부모님 모시고 살 것에 대한 값이야. 이걸로 무조건 다시 돈 벌어. 그리고 제대로 해서 네가 부모님 모셔. 이 돈 안 줘도 내가 모실 거라고 했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어요. 대신 꼭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이 돈으로 허튼 짓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며 엄포도 놓더군요. 누나는 어릴 때부터 참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말도 늘 바른 말만 해서 엄마가 서운해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저에게도 다정한 누나는 아니었는데 그 차가운 사람의 이면에 가족을 위해 아끼지 않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꼭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합을 넣을 수도 있었죠. 누나가 마련해준 돈은 1억이었어요. 그걸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했고 저는 다시 막창 가게를 오픈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저에게 야간 배달 가게를 넘겨줬던 동네 형이 연락이 왔어요. 당시 필리핀으로 간다던 형은 거기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고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나 체인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호준아 같이 하자. 체인 사업? 나 지금 막창 가게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랬어? 야, 잘 됐네. 야 막창은 없고 이번엔 태국 음식 해보자. 형은 저에게 태국 음식으로 체인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필리핀에서 체인 사업으로 재미를 본 형은 그쪽으로 이미 전문가였고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제안을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가게 하나 한다고 애쓰기보다는 스케일이 큰 걸 하면 벌어들이는 것도 더 클 거라는 계산도 됐고요. 태국 음식점 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체인점 모집도 했어요. 제가 본점을 운영했고 형이 투자와 체인점 모집을 맡았고요. SNS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때마침 태국 음식이 유행을 타던 시기라 체인점 모집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어요. 일이 잘 되는 만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기 시작했죠. 잠도 대여섯 시간만 자면서 일에 몰두했고 식사도 때맞춰 먹기 힘들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희의 체인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됐어요. 멋지게, 정말 멋들어지게 재기에 성공했죠. 내 뒤통수를 치고 가져간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 생겼어요. 그걸로 부모님 집과 제 집을 하나씩 사고 누나에게는 차를 한 대 선물했습니다. 그러고도 통장에 돈이 남아 있었고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물론 누나도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저를 믿어줬기에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저도 모든 공을 가족에게 돌렸죠. 우선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부터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애쓰셨으니 그만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죠. 시간도 돈도 여유가 생긴 부모님은 예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셨고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을 지원해서 해외에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목표였던 누나는 더 큰 무대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어 했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터라 다시 연애가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된 여자는 신원이 아주 확실했기에 믿을 수가 있었죠. 바로 저와 동업을 하는 은인 같은 형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어릴 때 같이 어울린 적도 있었던 그녀였기에
편하게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무르익어 연애까지 하게 됐거든요.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었고 진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있었죠. 저희는 2년간 연애를 했고 저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전 부인과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성사된 상황이었고 그녀에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모두 밝히고 결혼을 했죠. 아내는 저의 과거를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했어요.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그녀를 보며 이제야 진짜 짝을 얻었구나 싶더군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이듬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완벽한 가정을 다시 만들 수 있었죠. 하던 체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을 때 뜬금없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납니다. 바로 왼수 같은 전 부인이었죠. 외근을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떡하니 손님용 소파에 앉아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감히 내 앞에 얼굴 내미고 나타날 생각을 다 하고. 여보라니. 말 조심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게 할 수도 있어.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날 용서해줘. 그 여자는 웬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저더러 그 아이 아빠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혼할 때 저에게 소개시킨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 아빠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겠어요. 내 아이라고? 내가 그 말을 순순히 믿을 것 같아? 믿지 않아도 사실이야. 그때 그렇게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여자. 그러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 내가 사채가 있었는데 사채업자들이 돈을 안 갚으면 나를 술집에 팔아 넘긴다잖아. 그런데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당신은 내가 치가 떨리겠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질질 짜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얘 당신 아이 맞아.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이 이름 지연이야. 당신 성을 따서 임지연. 아이는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봤고 안녕하세요 아빠 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생각을 하게 했던 여자가 내 아이를 혼자 낳았다면서 데리고 나타난 상황이 정말 현실감이 없더군요. 저는 바쁘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셨던 주스잔을 챙겨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말 내 아이가 맞아도 문제, 아니라도 문제였어요. 다시 나타나 저를 이렇게 뒤흔드는 그 여자가 정말이지 원망스러웠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당연히 친자가 아니다 였어요. 저는 그동안 저 깊숙이 묻어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사정없이 따귀를 날렸어요. 아! 저보다 약한 여자였지만 그동안 모든 걸 참아준 저를 위해 따귀 한 대를 때려야겠더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이라고 하면 좋다 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실수한 거야. 어? 한 번 숨었으면 죽을 때까지 숨어서 살았어야지. 뭘 믿고 다시 나타난 거야? 왜 때려? 네가 뭔데? 너 이거 폭행죄로 신고할 거야. 신고해. 나도 너 고소했어.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게 그 여자는 양팔을 붙잡혔어요. 그 여자가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발버둥을 치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얼한 손바닥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보니 제 돈을 몽땅 가져가 흥청망청 다 쓰고 사채빚까지 져서는 다시 저에게 빌붙으려고 나타난 거더군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 있는 건지. 그 시절 얼마나 제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다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전후 사정을 다 알고도 참 씁쓸하더군요. 지금 그 여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자기가 지은 죗값은 다 치르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지금의 제 와이프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중이에요. 첫째는 딸인데 둘째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마다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중입니다. 만약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다 놔버렸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서준 저에게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은 다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며 현재의 어려움 다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